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프레드 울만의 1971년작 동급생입니다. 이 얇은 중편 소설은요, 정말 홀로코스트 문학의 숨은 보석 같은 책이에요. 아주 짧은 분량인데도 그 안에 담긴 심리적인 무게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마지막 단 한 줄. 이 한 줄이 앞서 읽은 모든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단 몇 장의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토록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정교한 장치들을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소설은 아주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 뭔가 평생을 함께할 아름답고 영원한 우정이 시작될 것만 같지 않나요?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영영 떠나지 않았다니 정말 로맨틱하고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해설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똑같은 문장을 완전히 정말 뼈아플 정도로 다르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배경은 1932년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입니다. 나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기 바로 직전, 말 그대로 폭풍전야와도 같았던 시기죠. 이 고요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16살의 두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둘 다 지독하게 외로움을 타던 아이들이라 만나자마자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찰싹 달라붙습니다. 운명적인 이끌림이었죠. 시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아이들의 일상을 덮치기 전 그 짧지만 찬란했던 평온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의 관계에는 처음부터 뭔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스 슈바르츠는 의사 아버지를 둔 중산층 유대인이에요. 가족 전체가 이미 독일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죠. 반면에 코누라딘 폰 호헨펠스는 어떠냐? 이름부터 딱 귀족 같죠? 뼈대 깊은 독일 귀족 가문 출신인데 집안 분위기가 아주 짙은 민족주의 성향을 띱니다. 심지어 코누라딘의 어머니는 화장대에 히틀러 초상화를 올려두고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우정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불안한 모순이자 긴장감의 씨앗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차이요? 아이들한텐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이들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완벽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신이 진짜 존재하는가 같은 철학적인 논쟁도 하고 헬돌린의 시를 같이 외우기도 하고요. 오래된 동전도 모으고 그 아름다운 슈바벤 언덕을 하루 종일 함께 걸어다닙니다. 어른들의 그 끔찍하고 우스꽝스러운 정치는 완전히 배제된 채 말이죠. 이렇게 눈부시게 찬란한 우정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들에게 닥치는 파국이 훨씬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 밖에서는 점점 위협이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스의 아버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1차 세계대전 때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나치가 부상하는 걸 보면서도 에이, 이건 홍역 같은 일시적인 병이야. 경제가 좋아지면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단언해버립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정말 너무나 뼈아픈 오판이었죠. 눈앞에 닥친 치명적인 위험을 그저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착각하는 바람에 한스의 가족은 독일을 탈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동네 오페라 극장에서 산산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거대한 정치적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사적이고 그래서 더 비참한 방식으로 금이 갑니다. 이 오페라 극장 장면이 사실 소설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거든요.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스는 오페라 극장에서 콘라딘과 그의 부모님을 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려는데 세상에 콘라딘이 한스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혐오하는 자기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가장 친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남일 같지 않지 않나요? 시대나 국경을 떠나서 어떤 계급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숨겨져 본 경험, 이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보편적인 상처잖아요. 이 작은 균열은 곧 일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치의 폭력이 처음부터 총을 쏘고 가스실을 만드는 걸로 시작됐을까요? 아니에요. 거리에 슬쩍 혐오 포스터가 붙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은근슬쩍 한스 옆자리를 피하고 선생님들은 그 왕따를 못 본 척 넘어가고 이런 조용하고 일상적인 배제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철학을 논하던 절친 콜라딘마저 히틀러 청소년단의 사상에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나를 밀어내는 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진짜 숨막히는 공포였던 거죠. 여기서 작가 프레드 울만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참혹한 역사를 다루면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그 유명한 빙산 이론을 씁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소설에는 강제 수용소나 피 튀기는 폭력 장면이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작가는 물 밖으로 튀어나온 8분의 1만의 이야기만 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8분의 7, 그 어마어마한 슬픔과 공포의 무게는 전부 침묵 속에 가라앉혀버리죠. 독자가 스스로 그 빈 공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직접 다 보여주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묵직하게 우리의 명치를 때립니다. 그럼 그 물밑에 가라앉은 말해지지 않은 비극은 과연 뭘까요? 한스는 혼자 미국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남은 부모님은 결국 나치의 핍박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소설은 이 끔찍한 죽음을 눈물 한 방울 없이 아주 건조하게 서술해요. 혼자 살아남은 한스는 어땠을까요? 지독한 생존자의 죄책감에 짓눌린 채 그 옛날 찬란했던 슈바벤 언덕의 기억은 깡그리 지워버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회색빛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끝없는 형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콘라디는 자기 친구를 지켜주지 않은 걸까? 신의 존재에 대해 밤새 토론하고 시를 사랑했던 그 똑똑하고 감수성 예민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미친 나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할 수 있었던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한나 렌티의 그 유명한 개념, 악의 평범성에 있습니다. 콜라딘이 사이코패스나 태생적인 악마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한스를 정말 아꼈어요. 하지만 거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압박 속에서 결국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대의 그 끔찍한 동조 압력에 그냥 스르륵 순응해버린 거죠. 평범하고 선량해 보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적인 거대한 악의 공범으로 전락하는지 이보다 더 날카롭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결말을 다 아는 우리는 1932년의 콘라딘을 아주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비겁하다고요? 하지만 진짜로 손을 얹고 생각해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집단적인 편견이나 배제에 맞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혹시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그냥 모른 척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그런 현대판 콘라딘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무미건조한 중년을 보내던 한스에게 어느 날 독일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옛날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기부금을 내라고 보낸 동창생 명단이었죠. 한스는 그 명단, 2차 대전 전사자 목록을 훑어보다가 자신이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이름, 콘라딘 폰 호헨펠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딱 한 줄 짧은 정보가 적혀 있었죠. 제가 여기서 그게 무슨 문장인지 스포일러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 단 한 문장이 정말 소설 전체의 숨통을 끊어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말 그대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책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실 거예요. 두 소년이 함께 걸었던 언덕, 그들이 나눴던 대화, 오페라 극장에서의 그 가슴 아픈 배신까지 모든 장면이 180도 다른 의미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다시 이 소설의 첫 문장과 마주서게 됩니다.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분명 따뜻하고 운명적인 우정인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가 산산조각낸 관계의 파편,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서 그 친구가 내 삶에 영원히 남아버렸다는 아주 깊고 서늘한 비극으로 다가올 겁니다. 비극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겹쳐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순간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혐오와 차별을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홍역쯤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있을까요? 거대한 폭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배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한 개인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파괴해버리는지, 이 얇고 짧은 소설 동급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를 오늘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